최근 정부 조사 결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인 농도가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축산물 대비 거의 약 400배 이상. 우리나라 식약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알차고 든든한 이야기 한 그릇 신영일의 토크 한상입니다.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은 유독 좋아하는데 자칫 생으로 먹었을 때 위험할 수도 있는 음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상욱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강석 교수입니다. 오늘 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하고 다른 나라 음식 문화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데 외국에서는 잘 보기 드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하다. 이런 음식 문화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육회. 저도 전 세계 200개 나라를 다 먹어본 건 아닌데요. 네. 고기를 날로 먹는다는 그렇죠. 거는 다른 나라가 쉽게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 안 먹는지 이게 좀 살펴본 적도 있는데 도축했다는 건 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냉장 보관 뭘 하지만 그걸 생으로 먹는다는 건 약간은 위생상 안 좋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대장균이 있을 수도 있고 예. 뭐 살모넬라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실제 있을 수 있거든요. 관리 잘못하면. 그래서 날로 먹는 육회는 이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주로 다른 나라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 금지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정부에서는 그래도 관리만 잘 된다면 그게 도축한다고 그냥 내버려두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냉장 보관, 냉동 보관 하면서 되니까 관리만 잘 된다면 균으로부터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대로 된 육회는 정말 맛있거든요. 그렇죠. 네. 입맛을 다지시는데 예. 이걸 못 먹는 사람이 오히려 저 맛을 모를까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이게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 그리고 산낙지 같은 거. 산낙지. 그 유명한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올드보이 영화에서도 뭐 산낙지 영상인데 그것도 외국 사람들이 제일 충격받은 장면 1위로 꼽았더라고요. 예전에. 맞아요. 예. 어떻게 살아있는 거를 씹어 먹어?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회 정도까지는 그래도 이미 죽은 상태로 우리가 이제 먹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요새는 또 이런 아시안 푸드도 유행이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런 초밥 같은 거 많이 즐겨 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육회랑 산낙지는 정말 해외에선 보기 힘든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특정 나물들, 뭐 고사리 같은 거, 고사리 먹는 나라 찾기 정말 어렵다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정말 즐겨 먹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안 먹나 했더니 고사리는 기본적 독성 성분이 있어요. 프타킬로사이드라고 하는 기본적인 어떤 독성 화학물질이 있어요. 실제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암과 관련돼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먹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먹잖아요. 그래서 먹잖아요. 정부에서도 금지를 안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이유가 누가 생으로 먹냐 이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데쳐서 먹거든요. 팔팔 끓인 맞아요. 거예요. 예. 그때 좀 꽤 많이 빠져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정도 나오는 양 정도는 현재 정부에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자, 그럼 뭐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만 유독 즐겨 먹는 음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거 먹을 땐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음식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뭐 그 자체가 위험한 건 아닌데 과량 먹었을 때 좀 네. 문제 삼고 있는 그런 것들은 있죠. 우리나라가 세계 압도적 섭취 1위가 바로 해조류입니다. 김미역 정말 사랑하는 민족이고 그렇죠. 김 요즘 K푸드의 선봉장이고 근데 우리나라 해조류 제품이 유럽에서는 가끔씩 수입 금지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뉴스에서 보도는 잘 안 됩니다. 가끔씩 어떤 뭐 A 식품회사에서 납품한 게 유럽에서 갑자기 금지돼요. 그럼 그게 유럽 전역으로 다 퍼져서 유럽에서 다 금지됩니다. 원천 금지된 건 아니고요. 제품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금지시켜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요오드입니다. 요오드요? 요오드를 기준치를 정해놨어요, 유럽은. 식품에서 20ppm이 넘으면 이건 절대 수입하지 않겠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제품이 간간히 그 기준치를 넘어가지고 금지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유럽은 저렇게 20ppm 넘으면 금지시키는데 우리는 뭐 괜찮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많이 드시잖아요. 예. 그럼 유럽에서는 그러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그런 기준치를 세운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거기도 의학 역사도 길잖아요. 예.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사람들 일반적인 해조류 섭취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20ppm 넘는 식품이 유통이 되면 따져봤을 때 그 양이 자칫 위험할 수 있다. 20ppm 이하로 관리해줘야 일반적인 평균 섭취량을 봤을 때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요오드 양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식품에 대한 기준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김미역 하는 사람인데 5000ppm짜리 요오드가 이걸 유럽에 팔면 수입 금지당하는데 네. 한국에선 팔아도 됩니다. 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마음껏 만들어서 팔아도 되는 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그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식약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식약처는요. 권장 섭취량은 정해놨어요. 왜? 요오드는 필요한 거거든요.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원소예요.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먹긴 먹어야 돼요. 근데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는 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일일 상한 섭취량이라는 게 있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100 마이크로그램 일일 상한 섭취량입니다. 그러니까 150은 먹어야 되지만 1100은 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기준은 더 관대합니다. 일일 상한 섭취량은 2400 마이크로그램까지 정해놨습니다. 우리 K민족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지 요오드에 더 강하다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세계 기준보다 더 관대하게 2400까지 먹어도 돼 라고 현재 정해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권장 섭취량을 정해놨으면서 유통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안 정해놨습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제가 다시 미역 생산하는 사람이라면 보통 미역국 한 그릇 먹으면 1g
정도 미역이 들어가요. 만약에 미역국 1g에 5000ppm의 농도로 요오드가 존재했다면 어떤 사람 미역국 한 그릇만 먹어도 정부가 정한 1일 상한 섭취량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정부는 식품에 대해서 관리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선 권장 섭취량은 얘기하고 있죠. 1일 상한 섭취량 말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알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한 그릇 먹었을 때 1일 상한 섭취량 넘는지 안 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말하면 예상 댓글이 두 분류로 나눠요. 뭐라고 하시냐면 저 사람 되게 잘못 알고 있네. 요오드 많이 먹어야 좋은 거야. 내가 아는 전문가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안전하다고 그랬어. 예. 암에 걸릴 가능성도 없고 갑상선 기능에도 좋아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댓글은 맞아, 많이 먹으면 위험하지. 내가 아는 전문가도 그러시더라고. 두 부류로 나눕니다. 희한하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문가가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요오드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파, 적게 먹어야 된다는 파로 나뉘게 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많이 먹어도 된다는 전문가분들은 그분들이 믿고 있는 논문들이 있어요. 실제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요오드 섭취량이 많을 때 오히려 갑상선 기능에 좋다. 갑상선암에 안 걸린다. 이런 논문이 있고, 어떤 논문들은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는 논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란 분들이 어느 논문을 봤느냐에 따라서 그걸 기반으로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통일이 안 된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에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 정말 엄청난 논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언론 보도가 안 됐어요. 일부러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분들이. 너무 파장이 클까봐 안 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갑상선암 발병률 세계 1등이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보통 판단해요. 우리가 첨부검사 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정밀검사에서 갑상선암 여부를 판단하는 건데, 그 검사를 많이 하는 민족이어서 그렇다. 검사 안 했으면 우리는 그렇게 발병률 1위가 아닐 거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논문 저자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그런 줄 알았는데, 예를 들어서 젊은 층들 있죠. 정기검진 안 받잖아요. 그분들은 갑자기 몸이 어느 순간 이상할 때가 있잖아요. 병원 가서 정밀검사 받았더니 갑상선암이래요. 물론 이제 갑상선암 중에서 착한 암이라고 불리는 유두암이라는 게 있는데, 착한 암이지만 암은 암이거든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젊은 층만 봐도 갑상선암에 더 잘 걸리더라.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검사를 많이 해서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원인은 찾아야 되잖아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나친 요오드 섭취. 꾸준히 제기된 문제의 이슈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너무 많이 먹는다는 거죠. 필요한 것이 맞지만 요오드가. 그래서 이 연구진이 뭘 보냐면, 그동안에 왜 연구 결과들이 일치를 안 했을까를 본 거예요. 다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연구 결과들이, 세계적인 논문들이.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단순히 소변에서 나오는 요오드 농도만 봐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를 들어서 정기검진 전에 상대적으로 물을 많이 마신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요오드 농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그냥 그 자체만 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보정을 해야 된다. 크레아틴이라는 화학물질이 있거든요. 그게 나름 일정하게 존재해요. 크레아틴이라는 화학물질로 요오드를 보정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보정해서 봅니다. 삼성 서울병원 환자가 많잖아요. 신규로 갑상선암에 걸린 사람과 멀쩡한 사람을 이제 비교합니다. 했더니 실제 소변 검사도 한 다음에 크레아틴이라는 걸 보정해서 요오드를 보니까 요오드 농도가 높게 나오는 사람일수록 갑상선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더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밝힙니다. 심지어 젊은 층일수록 그 상관관계가 명확하게 나타나더라. 이런 걸 최초로 밝혔거든요. 그런데 언론 보도도 제대로 안 되고요. 또 식약처는 식품에 대해서 관리도 안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김미역을 제가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몸에 좋은 성분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또 너무 많이 먹어요. 맥주 한 캔 혼술하다가도 김 4-5봉지 드시는 분도 제 주변에 3명 있습니다. 술안주로도 김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살도 안 찔 것 같고 막 맥주 먹고 막 할 때도.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먹는 거. 이게 저는 문제라고 지적을 하는 거고요. 미역국 같은 거 드실 때는 국물은 드시지 않는 거. 팔팔 끓이는 동안에 이것저것 성분 나올 때 요오드도 좀 빠져나와요. 좀 저감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그런 게 저는 제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사실 저는 국민이 이런 걱정 안 하게끔 식약처가 그냥 관리만 해주면 돼요. 제품별로 기준치를 정해서 특정 농도 넘어서는 건 유통이 안 되게끔. 그걸 해주면 되는데 식약처가 안 하고 있는 거죠. 뭐 이유는 뻔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했다가는 김 가격, 미역 가격이 오릅니다. 제가 미역업자인데 요오드가 넘었어요.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럼 미역 생산량이 줄죠. 그럼 가격이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 우리나라 이렇게 자체로 이슈를 삼아버리면 안 그래도 K푸드라고 막 팔고 있는데 찬물 끼얹을 거라고 보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갑상선암 발병이 세계 1인 나라에서는 그래도 이제는 이런 상관계가 있다는 논문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관리할 때가 됐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먹는 그런 사람인데, 야, 그럼 적당히 먹어야겠네요. 뭐든지 과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렇군요. 미역하고 김, 이 건강을 위한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멸치도 통으로 먹었을 때는 좀 위험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맞나요? 사실은 멸치만의 문제는 사실이 아니고요. 수산물의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말씀드리기 좀 예민한 주제긴 한데요. 수산물 자체는 사실 일단 죄가 없고요. 거기 종사하시는 어업 종사자분도 죄는 없는데요. 문제가 바다가 오염돼 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바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정말 너무 많은 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장 폐수가 생활화서 간다 한들 뭐가 문제야라고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도 배출되고 있고요. 공장 폐수를 버리는 게 불법이 아닙니다. 희석만 해서 특정 농도로 맞춰서 배출하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럼 그건
강과 바다로 계속 흘러 들어가고 있고요. 그럼 바다는 어떻게 되냐면 H2O는 증발해요, 시간 지나면. 예. 그게 구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유해 물질들 증발을 안 합니다. 계속 쌓여 나가는 거죠. 그럼 거기에 서식하는 수산물은 어떻게 될까요? 오염되겠죠. 당연히 오염되겠죠. 그럼 실제로 오염도를 보면 심각한 수준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특히 우리나라가 뭐가 문제냐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입니다. 제조업 강국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발달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일본도 발달했고 대만, 중국, 베트남 전 세계 뭐 공장이라 불리고 있죠. 예. 충격적인 결과 최근에 한번 나왔습니다. 뭐냐면 과불화 화합물이라는 게 있어요. 등록된 과불화물 종류만 4,000종이 넘습니다. 어휴, 그렇게 많아요? 그만큼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는 화학물질이 과불화 화합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본 거예요. 우리나라 인근에서 나오는 시중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검사를 해본 거예요. 네. 과불화물 중에서 PFOS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전체 수산물 중에서 90%에 가까운 수치에서 검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산물이 있으면 10개 중에 9개에서는 무조건 나온 거예요. 과불화물 중에서 또 유명한 PFOS라는 게 나왔고요. 근데 다른 유럽과 비교해보니까 너무 높아요. 검출률도 높고 오염도도 높아요.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무래도 오염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수산물일수록 오염도가 네. 높게 나오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불화물이 뭐가 문제냐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미국의 조치부터 좀 눈여겨보면 미국에서는요 이게 심각하니까 네. 적어도 먹는 물에서만큼은 이 과불화물을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라고 할 정도로 규정을 강화했어요. 원래 미국이 좀 관대한 나라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조차 이게 심각성이 너무 심하니까 안 되겠다. 아예 안 나오게 하겠다. 그 정도입니다. 이 과불화물의 별명이 있어요. 영어로 forever chemical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영원한 화학물질. 영원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안정해요. 자외선을 받든 뭐 열이 가해지든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 들어가서도 분해가 안 돼요. 분해가 안 되고 쌓여요. 예. 얼마나 심하냐면 아까 과불화물 중에서 PFOS라는 게 있는데 예. 얘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시간이 5년 걸립니다. 약. 또 절반 줄어드는데 5년, 또 5년. 그 사이 우리는 계속 유입이 되죠, 우리 몸에. 그래서 계속 쌓여 나가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데 뭐 콜레스테롤에 영향 준다, 간에 영향 준다. 최근에는 갑상선 암에까지 영향 준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안 그래도 우리나라 갑상선암 발병 1인 나라니까 예.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게다가 수산물 섭취량도 많은 나라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수산물을 많이 먹을수록 과불화물에 많이 노출되는 건 팩트고요. 또 다른 이슈가 중금속입니다. 유해 중금속들. 유해 중금속들도 사실은 이런 수산물에서 농도가 제일 높게 나옵니다. 수산물의 잘못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폐수와 하수가 계속 배출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충격적인 결과가 있다는 건 굴꼬막. 굴꼬막 몸이 좋은 거잖아요. 예. 근데 최근 정부 조사 결과 보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유해 중금속인 카드뮴인 농도가 예. 너무 높게 나온 거예요. 축산물 대비 거의 약 400배 이상. 아유. 농도가 400배 이상 나온 거예요, 카드뮴이. 예. 그 왜 그러냐면 육지에서 가까이서 양식을 하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공장 폐수나 이런 것에 더 많이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부 조사 결과입니다. 꼬막도 거의 400배 나왔고요. 그러니까 그게 자체 몸에 좋은 성분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바다가 오염되다 보니까 이런 유해 중금속이나 이런 과불화물 이슈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몸에 좋지만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사실 위험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특히 수산물 섭취가 많은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우리 바다 오염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럼 멸치를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멸치 같은 경우는 예. 머리나 뭐 내장까지 같이 먹게 되는 거죠, 아무래도. 네. 근데 상대적으로 보면 내장이 더 잘 쌓여 있어요. 그래서 머리 떼고 그 안에 내장까지는 떼고 드시는 게 그나마 낫다는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건 뭐냐면 이런 수산물이 또 좋은 것도 많기 때문에 성분에 역시 가급적이면 날로 드시거나 이런 것보다는 탕으로? 팔팔 끓이는 거죠. 굴도 드시더라도 굴국밥 팔팔 끓이잖아요. 그럼 꽤 빠져나와요. 과불화물이 중금속도 꽤 저감 효과가 납니다. 그다음에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식습관. 이게 최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물을 먹어야 좀 시원한 느낌이 있긴 있는데 그럼 아깝더라도 좀 참아야겠네요. 예, 그 과거부터 원래 국물까지 드시지 말라는 얘기 많이 있었잖아요, 의학계에서. 왜냐면 너무 또 나트륨 성분이 많아지니까. 저는 좀 나트륨을 제외하더라도 중금속이나 유해 중금속, 과불화물 측면에서는 국물까지 안 드시는 길을 좀 추천드립니다. 자, 뭐 또 좀 주의할 부분이 있을까요? 이제 나물 같은 거 예. 가끔 이제 이런 거 지적하시는 분들 계세요. 채식을 너무 많이 하면 나물 이런 거에 옥산산이라는 성분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게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신장결석을 많이 일으켜 이런 걸 주장하면서 육식만 많이 먹어야 된다 주장하는 분들 계세요. 그럼부터 말씀드리면 최근에 나온 되게 의미심장한 논문이 한번 나온 바가 있어요. 네. 수많은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단순히 채식만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신장결석과 어느 정도 좀 관련이 있다는 논문도 나온 바가 있는데 근데 채식도 똑같은 채식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제가 점심시간에 콜라 한 캔 먹고 감자칩, 감자튀김 이런 거 먹고 나서 저 채식주의자예요 말할 수 있잖아요. 사실. 육식은 아니네요. 육식은 아니니까요. 예. 그런데 이 연구진이 뭘 봤냐면 건강한 채식 식단 정말 골고루 먹었는가 정말 골고루 뭐 견과류부터 시작해서 정말 채소 뭐 과일 골고루 먹었는지를 봤더니 골고루 먹은 사람들은 신장결석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옥사산이 많이 먹는다고 우리가 신장가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칼슘이 부족할 때 그런 일이 생겨요, 사실상. 균형 잡힌 식단을 먹으면 칼슘도 같이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비건이라고 하잖아요, 극단적 채식주의. 네. 그럼 극단적 채식주의분들은 다 신장결석 걸려서 빨리 사망해야 되는데 그런 결과는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뭐든지 균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 조리법을 얘기를 해본다면 가능하면 날로 먹지 않고 끓여 먹거나 데워 먹거나 열을 가해서 먹는 방법이 건강에는 훨씬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실제로 식물 이런 채소 같은 네. 것들은 보면 그 자체가 자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화학물질들이 있어요. 자기 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자라는 동안.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다음에 자칫 그런 일부 성분들이 우리 몸에 위험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결과들이. 근데 실제 우리가 그 정도로 위험한 것들은 생으로 먹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딱히 뭐라고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얘도 시금치만 해도 생으로 거의 안 먹습니다. 시금치 생으로 먹기 어려워요. 네. 예, 써가지고 못 먹어요. 저도 해봤는데 대부분 삶아서 데쳐서 먹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옥사산 농도도 많이 빠지고 실제 유해하다는 것도 저감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크게 문제 안 삼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전통 조리법에 의해서는 문제 삼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저도 동의합니다. 자, 그럼 뭐 교수님 개인적으로 절대 이런 방법으로 나는 조리하지 않는다거나 사 먹지 않는 음식이 있을까요? 일단 통조림 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식회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보통은 김치찌개 같은 데다가 통째로 넣어서 먹기도 맞아요. 하잖아요. 예. 맛있거든요. 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다면 가급적이면 저는 혹시 국물을 좀 안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용물만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국물이 보통 카놀라유 같은 식용유를 써요. 어떤 분들은 이게 카놀라유니까 몸에 좋으니까 드셔라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반대인 이유가 참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가다랑어를 많이 쓰긴 하는데 정부에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메틸순이라고 하는 유해 금속에 노출되는 경로 1위를 바로 다랑어류로 뽑았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요. 우리가 이 메틸순 이런 유해 금속 노출돼 있는데 이게 실제 많이 쌓이면 뇌에 신경계통에 영향을 준다는 게 이미 결과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많이 노출되면 안 되겠죠. 또 몸에 잘 안 빠져요, 들어오면. 그럼 다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 다랑어 안 먹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다랑어를 드시는 경로는 다 참치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대적 메틸순 농도가 높게 나오는 거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상대적 상위 포식자예요, 다랑어류가. 그러니까 당연히 메틸순이 높게 나오면 이상할 게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이 기름에 담가 놓잖아요. 근데 서서히 좀 빠지는 게 있어요. 이것저것 성분 빠지면서 메틸순도 좀 빠지는 게 있어서 저감 효과가 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국물까지 다 드시지 마시고 건더기만 드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참치캔에 넣어서 팔팔 끓이시되 끓이는 과정에서 또 빠져요. 참치로부터 빠지는 게 꽤 많아요. 그럼 그때 건더기만 드시는 식습관. 그러면 참치 내 좋은 성분을 먹을 수 있지만 그런 안 좋은 것들은 좀 빠진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참치캔을 따서 이렇게 체에 받쳐서 물을 다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그것도 한 방법이긴 합니다. 예. 그렇게 조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뭐 한 방법이긴 합니다. 예, 저도 그런 거 좀 권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국물째 드시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통조림 말씀하셨는데 다른 통조림은 어떻습니까? 뭐 참치 말고도 뭐 다른 것도 많잖아요. 과일도 있고. 네, 예. 사실은 통조림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통조림 자체 내부 코팅을 해놓거든요. 네. 부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금속이. 내부 코팅제로 에폭시 수지라는 소재를 제일 많이 쓰는데 에폭시 수지를 만들 때 쓰는 원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비스페놀 A라는 걸 제일 많이 씁니다. 일명 줄여서 BPA라고 해요. BPA라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비스페놀 뭐 프리라고 해서 그렇죠. 없는, 예, 없는 뭐 제품을 예, 맞아요. 맞아. BPA 프리 제품이라고 해서 막 네. 그것 자체가 하는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BPA가 뭐냐면 환경 호르몬이거든요. 네. 여러 가지 문제 일으키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노출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그 비스페놀 A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잔류하고 있는 것들이지, BPA가. 거기다가 기름진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래 노출이 되잖아요. 서서히 용출돼요. 그 실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어떤 연구자가 시중에 파는 통조림 캔을 막 수거해서 검사를 해본 거예요. 과연 BPA가 나올까 했더니 80% 이상에서 다 검출이 되고. 그러니까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제품 회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BPA 안 써. 역시 BPA 프리입니다라고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BPA가 아닌 이름이 비슷한 BPS로 만든 에폭시 수지로 코팅해서 그래요. 그러면 BPA 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BPS는 괜찮지 않냐는데 BPA는 역사 오래되다 보니까 독성 결과가 엄청 났거든요. 근데 BPS는 최근에 막 쓰기 시작하니까 독성 결과가 충분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BPS조차도 위험한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BPA나 BPS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드시지 말라는 게 아니라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유통기한을 보시면 돼요. 보통 그런 제품들의 유통기한이 3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유통기한 딱 봤는데 유통기한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통조림 캔인데 뭐 썩을 일도 없고 이 안이 실제 안 썼거든요. 그래서 또 싸게 파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상대적으로 BPA 농도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된 지가 얼마 안 됐으면 유통기한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막 3년 또 2년 반 남았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건 드셔도 괜찮아요. 그나마. 근데 그것도 가급적이면 국물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죠. 뭐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급적 신선한 통조림을 만든 지 얼마 안 된 통조림 먹는 게 맞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 교수님은 통조림은 피하세요? 잘 안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그거 뭐 절대 안 먹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뭐 다 같이 먹는데
참치김밥이 있어. 예를 들어. 근데 예를 들어서 거기다 대고 제가 우선 메틸순 때문에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생활을 포기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먹죠. 근데 근데 저는 조절은 합니다. 뭐든지 위험성은 노출량 노출에서 관련있기 때문에 네. 아무튼 조절은 하는 편입니다. 수산물은. 네. 그럼 저 간식 중에는 혹시 신경 쓸 부분이 없을까요? 이런 건 이슈가 있었어요. 네. 두 가지가 이슈가 있었는데 새우깡 국민 간식이죠. 그렇죠. 예. 충격적인 실험결과 나온 적이 있었어요. 네. 새우깡 가지고 실험을 한번 의뢰를 해봤더니 새우깡이니까 미세 플라스틱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새우니까. 그럼 호기심에 사신 건데 진짜로 새우깡 한 봉지에서 한 1,100개 정도 미세 플라스틱 1,100개가 관찰이 된 거예요. 심지어 그 당시 같이 실험했던 게 꽃게랑이랑 과자였는데 네. 꽃게랑도 1,000개 넘게 나온 거예요. 아이고. 미세 그렇죠. 플라스틱. 예. 더 충격적이었던 건 뭐냐면 기준 크기가 20 마이크로미터 이상만 봤어요. 그러면 거꾸로 20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작은 걸 더 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많이 나왔겠죠. 그렇죠. 1,000개가 아니라 수천 개, 만 개 나왔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기자는 이제 새우나 꽃게 때문이라는 거 아닌가 했는데 자료 봤더니 그건 아니고요. 포장재 때문에. 포장재 때문에. 포장재, 내부 포장재가 새우깡에서 아마 내부 포장재 PP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꽃게랑이 포장재 P2였을 거예요. 벗겨보면 약간 은색 나잖아요. 네. 근데 은박지고요. 그걸 다시 코팅을 해요. 네. 플라스틱으로. 그게 PP로 보통 코팅 많이 하고 또는 PE로 코팅하는데 실제 나온 걸 결과 보니까 PP로 코팅된 거에서는 PP가 많이 나오고 PE가 코팅됐던 거에서는 PE가 제일 압도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음식 과자 같은 게 마찰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가 뭐 흔들기도 하고 뭐 배송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하고 그러면서 떨어져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였습니다 결론은. 그럼 모든 과자 봉지가 다 똑같지 않나요?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새우깡 꽃게랑만 했지만 다른 과자들도 사실은 그런 마찰 등에 의해서 떨어져 나올 수 있다라는 게 최초로 이렇게 밝혀졌던 거죠. 그거 뭐 어쩔 수가 없네요. 그거 피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피할 수는 없죠. 그런 걸 먹으면 이제 플라스틱 같이 먹는 거고. 근데 이제 아직 이게 이슈가 크게 안 돼가지고요. 이제 이슈가 점점 되고 나면 정부에서도 어떤 지침이 나올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과자 업계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안 나오게끔 어떤 저감법을 어떻게든 개발해라. 뭐 이런데 지금 그런 지침이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미세 플라스틱은 아직 유해 화학 물질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미세 플라스틱 이슈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정부에서조차도 아직 관리는 안 하고 있지만 이제 독성 결과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뭐 암과 관련이 있다, 뭐 이런 것도 많고요. 뭐 심혈관 질환도 뭐 관련이 있다 다 많고요. 그런 게 쌓이면 저는 이제 식약처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과자 업계에도 어떤 대안을 찾아라. 뭐 그런 식으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껌 같은 거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어떤 교수님이 본인의 호기심에 의해서 껌도 기본적으로 플라스틱 기반으로 단 걸 입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플라스틱 왜 씹으니까 미세 플라스틱 나오지 않을까 해서 호기심에 진짜 사람을 모집해서 껌을 씹게 해요. 그다음에 침을 생기지 않게 해요. 침을 분석합니다. 그랬더니 물론 다 제품마다 다르긴 했는데 특정 제품에서는 한 개 씹을 때 뭐 몇 수천 개가 나오는 그것도 기준 크기 20 마이크로미터였거든요. 작은 것까지 봤다 하면 아마 또 엄청난 수천 개, 뭐 만 개까지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결과였죠. 그 연구진이 뭐라고 하냐면 가급적 한 번 씹는다면 오래 씹어라. 그러니까 보통 단맛 빠지면 생각 바꾸잖아요. 그러지 말고 초반에 미세플라스틱 많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차라리 한 번 씹을 때 오래 씹고 계속 바꿔가서 씹으면 계속 그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언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그 소재가 미국에서 껌으로 쓰는 소재와 우리 한국 껌 회사에 쓰는 소재가 좀 다르긴 했어요. 사실 그 결과 똑같이 대입할 수는 없긴 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비슷한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실험 결과는 없긴 한데 메커니즘 따져보면 비슷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 보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드시는 거야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은 너무 이제 많이 드시는 거는 좀 자제할 필요 있겠더라고요. 잠깐 딴 얘기 먼저 하면 그래서 요즘 제로 음료 요즘 유행이잖아요. 요즘 뭐 대세입니다. 뭐 인공 감미료 종류도 많고 천연 감미료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다 안전한 줄 알고 뭐 미국 FDA에서도 승인까지 했어요. 이거 자체로 위험하려면 제로 캔, 제로 콜라 하루에 16캔 먹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입장을 내요. 그걸 안전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FDA도 승인한 거다. 하루에 16캔 먹어야 위험하는데 누가 어떻게 16캔 먹냐 하는데 근데 연구 결과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 뒤로도.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그런 제로 음료를 먹는다고 해서 다이어트 효과는 없더라. 분명 그 자체는 칼로리가 없는데 설탕 콜라보다 당연히 살이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 다이어트 효과 거의 안 나타나더라. 방대한 연구 결과도 있고요. 심지어 최근에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수많은 사람 조사해 봤더니 설탕 콜라 같은 그런 걸 먹는 거랑 제로 음료를 먹는 거 양이 늘어날수록 똑같이 간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더라. 그래서 이걸 보고 추정해 보면 원인까지는 안 밝혀놨어요. 근데 제가 보면 제로 음료를 하더라도 인공 감미료가 결국 인지하는 건 뇌거든요. 단맛은. 뇌가 그걸 기억하는 순간 보상 시스템이 자극적인 걸 찾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제로 음료를 좋아하는 제주변 사람 많거든요. 다 식습관이 안 좋습니다. 그 단맛에 길들여지면 밍밍한 샐러드 못 먹어요. 정말 이상해요. 돌 씹는 맛이 나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식습관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몸이 안 좋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에 있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을 보잖아요. 제로 음료수 좋아하는 친구 보면 너무 친하게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보고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단맛에 길들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제로 음료라고 믿고 마시면 안 되는 거네요. 가끔 먹는 거 정도까지는 제가 하지만 너무 습관적으로 드시는 건 정말 안 좋다고 봅니다. 탄산 끊을 때 괜찮으셨어요? 금단 증상 안 생기던가요? 생겼죠. 얼마나 심했냐면 중독된 분들은 알 텐데 누가 콜라를 먹고 있잖아요. 살짝 가슴이 두근거려요. 정말 농담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도 예. 이런 얘기 처음 해보는데 네. 강의하는데 누가 콜라 마시고 있잖아요. 네네. 진짜 나도 한 모금만 마시면 안 될까? 말이 여기까지 올라왔어. 진짜로. 그 정도로 심해요. 그만큼 단맛이 길들여지면 말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진짜. 야. 그래서 제가 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네. 제가 스케줄표에 적었어요. 오늘 탄산 끊은 지 1일째. 이렇게 하니까 숫자가 늘어날수록 이게 아깝잖아요. 이게 지워지는 게. 예. 그 덕분에 버텼죠. 지금까지 10몇 년 지내니까 지금 좀 괜찮아졌는데 지금도 살짝 설레긴 해요. 지금도 살짝 근데 옛날 같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 단맛 중독은 이 보상 시스템이 무섭습니다. 뭐 마약과 유사하다는 말을 할 정도로 많아요. 이렇게 하나씩 알아갈수록 정말 야 이거 이 정도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심할 게 많습니다. 자, 신영일의 토크 한상 오늘은요 음식을 좀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